반갑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국과에서 이렇게 좋은 날에 재밌는 카페 이야기 이렇게 이 카페 이야기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런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제가 사실 카페를 이렇게 강의하고 코칭하고 이런 지가 제가 97년 사업자이기 때문에 꽤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97년 사업자에 올해 한 26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외식업 컨설팅을 제일 많이 했고 판매, 서비스, 유통, 무점포, 온라인, 오프라인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 창업스쿨 카페반 담임 교수 오래 제가 한 적이 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카페는 정말 창업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가히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에 카페 관련 제 역시도 이게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어 교수님께서 이 뉴스가 있는 카페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소프트하게 요즘 돌아가는 카페 이야기야 앉아서도 10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페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말만 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늘 하다 보니까 또 교환을 만들어야 되고 막 예전에 맨날 3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이 페이퍼워크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는 뚝딱하고 칼럼 20매 쓰는 것도 1시간이면 다 쓰고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맨날 오래 했던 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래서 제가 막 오기 전까지 내가 먼저 이거 대략 얘기할 건 준비를 좀 해가지 그리고 열심히 또 한번 대략 최근에 카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했는데 제가 이 카페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냥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이 카페는 늘 관심사고 누구나 카페 어떻게 할까 늘 이렇게 관심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PDF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일 드릴 테니까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지금 우리가 2022년인데 사실은 지금 20.3%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그러니까 5천만 인구 되는데 1,000만 실버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1,000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진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한 26%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7, 8년 앞서가는 것 같아요.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030년 되면 한 25% 정도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저 역시도 이렇게 이 고령화에 나도 저기에 이제 한 발을 담궈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 20년대를 지나면서 이 카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사는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럭셔리한 호사는 아닐지라도 카페에서 잠시 머물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우리 다방 언니들이 전성기를 날리던 시절에 그 다방 문화를 대체하는 카페 문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전환된 게 아닌가. 특히나 이 카페 스타일은 아마 유러피안 재패니스 쪽에서 워낙 먼저 주도를 했던 것 같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보니까 여차하면 또 유럽 여행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요즘도 이제는 여차하면 돈을 떠나서 예쁜 카페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렇게 고령화하고도 저는 연동이 돼 있다. 특히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카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 제가 교환을 준비했습니다만 300억, 400억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300억, 400억이 청년이 어떻게 투자하겠냐. 이걸. 그러면 고령자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령자가. 그래서, 이 고령자, 최근에 제가 카페 박람회 이쪽에 한번 갔더니,
60대, 70대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20대, 30대 청년 창업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야,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야, 그, 아이가 카페가 좋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 야,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고깃집에서 여름날 땀 뻘뻘 흘리고 숯불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우아한 카페 앞에서 품도 좀 잡으면서 야 그래도 남보기도 좋고 분위기 있고 운치 있고 야 이렇게 좀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 카페 그리고 대표 상품 커피로 대변되는 그러면서 카페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커피 전문점의 대체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뭐 홍대에 가면 부동산도 카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동산도 카페. 요즘 뭐 카페 스타일, 유러피안 스타일 그러면 담장 없으면서 쫙 방금 전에 커피 한 잔 먹었던 요 뒤에 있는 주택가들도 아무튼 다 카페풍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어느 정도 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고령사회 진입하면서 수익 가치하고는 예전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이 열심히 지금도 먹고 살아야 되는 수요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카페 스타일로 창업자들의 품격을 좀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카페 시장이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트렌드하고도 좀 연관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거 세리가 이게 몇 년 전에 발표하면서 이런 트렌드 때문에 그때 삼바가 만들어지고 이런 시절에 그때 트렌드인데 그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부르짖었던 게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쌓는 5가지 키워드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건강. 건강은 소비자 건강과 창업자 건강. 이게 그래서 건강 테마 앞으로도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우리나라 어제도 제가 내년 트렌드가 발표돼서 제가 탭을 쭉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내년 트렌드 키워드만 한번 가져봤는데 결국 건강,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와 카페 매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피부치 가족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야 믿을 거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나의 피부치를 어떻게 좀 피부치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런 키워드는 없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아까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우리 아빠 내가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내가 카페 하나 하면 난 결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오늘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그래 일단 사돈댁에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카페 하나 차려줬습니다. 저 어디야 귀한 식당 주시는데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러기에는 그래도 카페가 좀 낫지 않나. 그러면서 이 여가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카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가. 요즘 뭐 카페 그럼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떴던 키워드가 불멍, 풀멍, 물멍. 그래서 잠시 멍 때리기 좋은 공간, 시간. 저는 저는 정말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여가 전문가 앞으로 진짜 뜰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제가 좀 놀아봤거든요. 제가 놀아보니까 동쪽으로 가서는 이렇게 놀아야 되고요. 서쪽 가서는 이렇게 놀아야 되고요. 아침에는 이렇게 노는 게 최고예요. 10시 넘어가면 이렇게 놀아야 돼요. 노는 것도 50 넘어가지고 유럽 가봐야 강아지 다음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뭐 호주 뉴질랜드 가봐야 미국 캐나다 가봐야 이 동양인 50대 이상이 별로 대우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남아가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저랑 같이 라오스 일주일 살기, 캄보디아 한 달 살기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다 노는 거죠. 여가. 근데 이런 여가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카페인 측면에 되게 크다. 이거를 여가를 도모하고 그래 우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제가 코로나 전에 베트남 비즈니스 투어를 베트남 때 한참 뜨던 시절에 베트남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베트남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봐야 한국에서 분양받은 거랑 다르다. 일단 시장 조사를 좀 해보자고요. 이러고 제가 그때 저를 따라갔다 제가 10번을 넘게 갔었는데 그때 이런
이 소위 말해서 50대, 60대 분들 많이 따라가셨는데 그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광활한 시간을 어떻게 좀 편하게 보낼 수 없을까요? 지금 직장인으로는 성공했는데 한 60대, 70대, 80대도 나이 먹어가면서 나날이 해피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피하게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여가 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즐겁게 살 수 없을까요?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여가 트렌드가 부상하고, 근데 여가도 사실은 노는 거야 놀아본 사람이 잘 노는지 우리는 놀아본 적이 없고 저 역시도 결혼식 할 때도 일주일밖에 안 놀아봤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한 달 놀기 위해서 11달 일하는 게 체질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놀아봤냐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퇴직했어. 그럼 이때부터 놀아야지. 놀아봤어야 알죠 이게. 그래서 카페도 하시면서 전 사실 앞으로 이렇게 놀 거거든요. 이런 게 전 앞으로 되게 이 소비자 트렌드하고도 연동된 게 사실 그 카페가 내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에 대한 일본말로 하면 나와버리죠. 이런 내가 머물 수 있는 나의 자존감을 유지해주는 공간으로서의 카페. 그러면서 이 세리에서 사회참여 그리고 뭐, 70년대 할아버지하고 지금 할아버지의 다른 점은 할아버지들도 다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트렌드와 연동된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 이 카페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최근 비포 3년 동안의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나왔던 그 당시에 좀 되게 트렌드라는 것은 그의 트렌드가 그에 나왔다가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포 한 5년 정도부터 트렌드는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카페를 하더라도 카페 트렌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때 이 코로나 시대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배하는 게 컸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한가운데였던 2020년 말에 나왔던 그 당시에 저는 돋보였던 게 카페 내지는 창업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마케팅 키워드로 쇼케팅 이런 얘기겠죠.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엑시트하자고 뭐 이런 키워드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리고 어차피 대형 상권 뭐 하니까 멀리 못 가니까 동네 상권 작은 가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지금 5만 5천 개까지 코로나 시대에 늘었었고요. 카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늘었습니다. 지금 10만 개가 넘어섰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어차피 브이노믹스 같은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타이어족 말도 안 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리타이어 얼리 빨리 은퇴하자라고 20대들을 로망으로 얘기하겠지만 똑같은 얘기죠. 깨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죠. 타이어족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요즘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지금 올해 트렌드에서는 알파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10대 201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역시 카페와 관련해서 역시 우리나라는 기승전 재미야. 카페 하는 사람들은 저는 재미없는 사람들 제발 카페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미라는 게 재미있게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카페 오는 고객들이 사장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팬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 생각만큼 나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거든? 이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키워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22년 이제 올해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게 나노 얘기하면서 이게 개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어제도 어느 대학에 갔더니 교수님 하신 얘기가 특히 2년제 3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은 코로나 시대 대학생활이 하나도 없어지고 끝난 경우도 있다. 그들이 이따 사회에 나오면 대학생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불행한 코로나 학번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는
2019년도니까 대학 생활을 해서 했는데 2학년, 3학년이 완전 사이버대처럼 전혀 학교 생활을 못했고 4학년 다시 하는데 야 1학년 때 만났던 아이를 4학년까지 만나더니 결국은 또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실은 바꾸면서 작년에는 아까 밀레니얼 세대에서 X팀, X세대, 서태지 세대와 팀, 10대들이 이게 복고로 갈까? 요즘 어떤 뉴트로로 갈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하기도 했고요. 이게 특히 나노에 걸맞는 작년부터 창업시장 트렌드도 결국은 나홀로 고객도 많지만 나홀로 창업 이런 부분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기승전 재미와 기승전 건강. 그러면서 건강은 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즐겁게 재밌게 몸 관리하고 싶은데 뭐 이런 헬스 트레저 같은 이런 트렌드가 작년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작년에 제일 재밌었던 게 제가 이 트렌드를 보면서 그래 우리 고향집을 고쳐야 돼 그래서 제가 시골집 앞으로 뜰 수 있다. 왜 이게 시골집 그러니까 단순한 전혀 레퍼런스가 없는 이런 시골집보다는 특히 그 창업자에게는 어떤 그 추억도 있고 그 옛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았던 저희 고향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카메라에 놔두면 언덕배기가 될 것 같았는데 한번 그냥 로스틱이야. 그래서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서 내가 가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고 리프레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일도 도모할 수 있는 개념에서의 러스트 라이프 중요하다. 시골 생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도시화가 빨라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4, 5일은 살면서 그 다음에 시골에서 2, 3일 정도는 살려고 하는 이런 그 5도 2촌, 4도 3촌 이런 트렌드가 이제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거의 한 2009년, 10년 그 당시에 KT 퇴직자 교육에서 KT 퇴직자가 갑자기 5천년 이상 퇴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퇴직하면 전부 귀농교육을 시켰거든요. 이거를 아내가 반대해도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도시집만 팔면 일정 정도 저금해 놓고 시골에 가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돈 벌 수 있어요. 시골에 가서 이장님한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 퇴직자 시장에 가보면 첫째 수도권 도시에 있는 집을 안 팝니다. 그리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혼자 그냥 다니면서 시골에서 한 달 살고 아니면 거기서 농사를 5일 동안 짓고 3일 동안은 2일 동안은 다시 도시로 나오는 이게 도농 간에 이게 이렇게 롤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로 철저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나온 책인데요. 이게 어제 제가 받은 책인데 올해 내년 2023년이 토끼띠잖아요. 그래서 작년 트렌드가 작년은 호랑이띠였죠. 호랑이띠에서 작년에 메인은 호랑이 눈이 추구하지만 자칫하면 타이거 캣에서 자칫하면 고양이가 될 수 있어 이런 헤드 타이틀이었는데 올해 내년에 토끼띠 우리 엄마 띄었는데 토끼띠 레디 점프에서 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번 점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내년에 지금 2023년 토끼띠에 어떤 식으로든 이 코로나 3년이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점프를 못할지라도 점핑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렌드를 내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트렌드 키워드만 제가 한번 쭉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내년에 평균이 실종된다. 이게 메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이게 항상 우리는 평균 이러는데
에버리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서 평균 수요가 제일 많다는 얘기인데, 평균이 실종된다는 얘기는 이 상위층과 하위층만 많아지고 가운데가 없어지는, 다시 말해서 창업시장도 빈익부인 부익부, 빈부 창업이 되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수백억을 투자한, 자, 일단 수백억 투자하신 분 얼굴 공개해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수백억을 투자해서 수백억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을 벌고 있는 이런 분도 있고, 또 오늘도 저를 찾아오신 분이 정말 열심히 두부만 만들었을 뿐인데, 두부 기계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부부가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게 한 달 매출이 700만 원을 못 벌고 있어요. 이를 어찌하오니까 막 이렇게 찾아온다. 그래서 저는 창업시장도 평균 투자 금액 1억 원 정도가 평균 투자 금액이지만, 사실은 1억 원 아니면 5천만 원도 어떻게든 해야 돼요. 3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이런 수요도 많다면 거의 전국에 있는 파리바게트 사장님 3,200분이 다 5억 투자하셨듯이, 요즘 웬만한 카페 시장에서도 특히 베이커리 카페가 주도하는 정말 울트라 빅사이즈 카페 시장은 이건 뭐 5억, 10억, 20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투자하는 이런 식의 창업 시장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계 소위 말해서 돈놀이한 투자금융사들이 우리 창업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 JP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창업 시장,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을 먹잇감 삼아서 열심히 배팅하고 있죠. 그런 분들은 아무튼 돈이 어떤 식으로든 배팅하고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창업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아마 내년 시장에서는 정말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1,500만, 2천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직장인, 제가 요즘 삼성 퇴직자 교육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 50대 중반 제 또래의 퇴직자들이 제일 많았는데 요즘 가면 40대 퇴직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으로서 내가 조직에 열심히 충성했을 때 10년 정도 되면 저 팀장님처럼 되는구나. 20년 정도 되면 저렇게 이 몸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다고 직장을 등질 수는 없고 조용하게 회사를 준비하는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준비하면서 조용하게 그래도 카페나 하나 하면 말이야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순수한 창업자들도 직장생활에서 정말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올해 트렌드의 키워드가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전통적인 직장인 수요가 이제는 열심히 조직과 사실은 집과 회사를 성실히 열심히 착하게 한눈 앞팔고 한 곳만 바라보는 이런 직장 생활의 패러다임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카페죠. 가장 쉽게.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왜? 맨날 가서 스벅에 가서 맨날 먹어봤고, 투썸에 가서 먹어봤고, 전국에 있는 2,000개 있는 메가박스 가서 메가커피 가서 열심히 먹어봤고, 컴포즈 커피 열심히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저 얼마 듣니? 얼마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나도 역시 저런 거나 한번 해볼까? 하는 카페 관련 예비 창업자가 제일 많은 곳이, 예비 창업자분이 제일 많은 곳이 카페. 재밌는 것은 카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카페에 있는 알바생들은 다 카페 예비 창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내년 특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업 시장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 MZ 세대를 넘어선 알파 세대, 그러니까 X 세대, 서태지 세대, Y 세대, 그 다음에 Z 세대를 지나서 A 세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A로 연동되는 게 아니고 알파, 베타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세대로 명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보죠. 이들이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엄마 아빠 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이
요즘 20대가 금방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은 야 우리 기성세대의 니즈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들이 환장하는 게 틱톡이죠. 틱톡. 결국은 최근에 틱톡이 비약적으로 막 이렇게 어디야 팬덤을 늘려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유튜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쇼츠에 거의 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야 긴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무튼 이 50초 안으로 얘기해 주세요. 50초 안에 끝내야 되는. 그래서 야 이런 시대 이런 트렌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은 카페도 인덱스 야 뭐 그냥 어차피 릴레이션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야 이게 패친 몇 명, 야 불친 몇 명, 야 우리 저 어디야 나의 카톡 친구 몇 명 이런 각 분야별 트랙별 인간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요즘 시대의 이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사람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분야별 정말 인덱스로 짝짝짝짝 해서 오늘은 야 우리 세종사이버 친구들 만나는 날이야. 그래서 세종사이버 친구들까지의 관계는 그래 빨간색까지 가면 안 돼. 주황색까지만 가자고 이렇게 여기 여기는 내 어디야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 그래 여기는 빨간색까지 가도 되는 친구야. 여기는 직장 20대에 앉으니까 여기는 파란색만 만나는 친구들이야. 뭐 이런 인덱스를 붙여가면서 만나는 인간관계로 바뀌면서 저는 카페와 가장 관계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올해 지금 키워드를 공간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새로운 키워드. 내년에 상당히 많이 뜰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공간력. 공간. 우리는 집에 많이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쿠팡과 배민에만 하소연하면서 온갖 이 소비 생활을 해보고 열심히 17개 홈쇼핑 채널을 넘나들면서 열심히 소비 생활 새벽 2시 50분에도 열심히 쿠팡 이츠를 눌러대고 쿠팡에서 물건도 사대면서 했지만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일종의 반등세 개념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주는 안락함 한때 우리 스타벅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거의 뭐 2,000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야. 스타벅스는 공간을 파는 곳이야 이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근데 앞으로 카페 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외식업 창업자들도 이 공간 파워가 갈수록 저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간과 관계되는 트렌드 중에서 제가 한 3년, 4년, 한 5년 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케렌시아라는 트렌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케렌시아 공간. 케렌시아가 스페인 투장에서 이 싸움소가 이렇게 그 싸움하러 나가기 전에 잠시 머문 이 공간을 케렌시아 공간. 싸우러 가야 되는데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시간만큼은 되게 순간의 고요를 느끼는 그런 공간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레스토랑 시장에서도 고객들의 케렌시아 이 좌석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했던 게 불과 한 4년 전,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예 이번에는 요 공간 비즈니스를 내년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체리피커 아시지 않습니까? 체리피커. 맨날 온갖 할인, 온갖 대우만 받고 결국 구매도 잘 않는 체리슈머. 결국은 아무리 소비 생활이라도 이제는 제대로 실속 소비가 하염없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90년대 일본 시장을 보면 그때 일본에 가면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부고프 중고서죠. 백엔샵, 다이소였던 그 당시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이런 체리슈머를 타깃으로 하는 결국 이렇게 소포장 매장 특히 1인 고객이 지금 이제 900만 세대 전체 2,340만 우리 대한민국 세대 중에서 1인 고객의 수는 갈수록 이게 줄어들 리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비율은 그들을 위한 이런
소포장 매장, 실속 할인점. 그러면서 3년 동안 저 역시도 저같이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컨설팅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3년이 제 인생의 가장 전성기 3년을 베어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생체학적 리듬은 야 계속 쌓여가는데 시장이 3년 전과 완전 달라졌구나. 그래서 야 새로운 디맨드, 야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뉴 디맨드 전략 이런 부분들도 카페 시장, 우리나라 외식 시장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중장년 창업에서 실버 창업까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창업을 한다는 개념이 무슨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요즘 그 책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낸 책이 두 번째 잡이라는 책을 써요. 두 번째 잡. 근데 두 번째 잡이 두 번째 일로서의 창업이 되게 필요해요. 이 얘기를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도 실버. 결국은 나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남자의 공간, 여자의 공간. 이런 개념으로서의 이런 이 시니어 창업을 넘어선 실버 창업. 그러면서 이들은 의외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좀 네버랜드 피터팬 아시잖아. 피터팬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는 좀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흐르는 시간을 잠시 멈출 수 없을까? 늘 청춘이면 그래도 상상의 나라지만 없는 나라지만 정말 네버랜드를 꿈꾸는 우리나라의 50대, 60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20대보다는 부자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젊은 아들 세대보다 부자인 세대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안락한 내지는 의미 있는 이런 그 중년, 장년, 노년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멋스럽게 관리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카페 창업 이런 수요는 계속 저는 늘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디깅 그러면 열심히 파대는 디깅 모멘텀에서 열심히 모멘텀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죽도록 하는 매니아층이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본의 오타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열심히 요즘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도 여전히 이제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이게 결국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방도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요즘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년 2023년 토끼띠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창업시장 내지는 카페 창업시장도 이런 니즈에 적합한 카페 창업시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코로나 3년 동안 이 전체적인 물론 수요층의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이 트렌드인데 2021년, 2년, 3년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트렌드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최근에 우리나라 카페 창업 시장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면 우리나라 카페 창업 시장과 치킨 창업 시장의 공통점은 프랜차이즈가 강세라는 거죠.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치킨공화국, 치킨 관련 칼럼을 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창업자가 행복하려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제발 하지 맙시다. 그게 전 팩트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BBQ 윤홍근 회장이 망할 리는 절대 없지만 60개 치킨의 본사가 절대 망할 리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60개 치킨 운영하는 가맹점주한테 물어봤더니 정보공개서 데이터로 평균 매출액 3천 정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천 찍기 위해서 얼마 투자했는데 한 2억 정도 투자했더라고요.
3천 찍으면 옛날 같으면 3분의 1, 돈 1,000만 원 가까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니까 한 달에 300이 안 떨어진다. 이거를 3천 매출을 올렸으면 우리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거기다가 뭐 세금 떼면,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야, 이 치킨 프랜차이즈, 그럼에도 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가? 야,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래도 분사가 뭔가는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나마 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도 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카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카페 창업 스쿨 막 이렇게 관여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금도 서울시 골목 창업학교, 경기도 상고진흥회에서 하는 이런 창업 스쿨 가보면 5천에서 1억 정도 자금으로 뭔가 열심히 배워서 카페 하시려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걸. 많이 열심히 한다는 걸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걸. 하지만 어른들이 야, 특히 청년들한테 1억 미만 자금으로 카페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야, 이렇게 권장하고 떠밀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왜? 서울 시내 수도권에서 1억 미만 카페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버는 카페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럼 매년 최저임금 9,620원인데 209시간 주일수당 포함하면 다 200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이제 알바해도 이거를. 근데 알바해도 200만 원 넘는데 알토라는데 피 같은 돈 엄마 아빠 돈 다 모아서 1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카페 사장이라고 목에 힘줘봐야 200도 못 벌면 그 짓거리를 왜 안 있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00만 원 벌이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5년만 열심히 집 카페 이렇게 다니면 야 5년 후에는 야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성공 창업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다고 그러면 되겠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카페 창업 시장에 이 프랜차이즈가 주도하는 대중적인 카페 시장이 있고 독립적 카페 시장만큼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대형 자본이 투자하는 요즘 베이커리, 한옥 베이커리 이런 시장이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면서 특히 대형 파리바게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오픈하는 이 공천 카페 시장에 열심히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개수로 1등했던 카페가 좀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3,200개까지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스타벅스보다 많이 오픈한 이 카페 이러면서 참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미디어 진짜 위기죠. 왜? 3,200개까지 오픈했던 게 지금 한 2,600개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얘 때문이지. 이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보면 한 친구가 많이 생기면 한 친구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카페베네가 한때 1,000개까지 오픈했지만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김성문 회장은 돈 많이 벌고 포니보고 한다고 난리 했는데 포니보고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친구 망고식스 사장은 돌아가시고 타멘탐스 김도준 사장은 어떻게 했던 그 대형 카페 시장이 5억짜리 커피 시장이었다면 지금 메가커피가 주도하는 이게 최근에 한 2,000개 정도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로 1등하는 브랜드 맞아. 이게 한 2억에서 뭐 2억 내외 이 정도 자금으로 투자하는 아메리카노 1,500원 이 메가커피 시장. 그래서 이 메가커피를 추종하는 메가커피야말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한 달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정보기 공개해서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한 달 평균 한 2,500 정도 찍는 것 같아요. 매출액 평균 2,500. 그럼 2,500이면 음식점처럼 코스트가 막 40%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2,500 찍으면 아무리 못해도 이것저것 차태고 끝에도 한 20% 남짓은 떨어질 거야 이런 개념의 이 비즈니스 모델인데 메가커피는 지금 오픈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커피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등만 하려는 우리는 2등만 하려면 하면 돼. 2등 전략. 이게 시장에서는 컴포즈 같은 거 2등만 하려고 하는. 메가커피나 컴포즈나 똑같죠. 뭐 이거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아. 이거 메뉴를 보더라도 아메리카노 1,500원.
라떼 2,700원, 뭐 이런 곡물 라떼 3,000원, 그리고 모히또까지 파는구나. 이런 칵테일바에서 팔아야지. 야, 그리고 온갖 주스에서 2,500원에서 제일 비싼 메뉴 3,800원, 4,800원까지 있네요. 그리고 컴포즈 커프 같은 경우도 제일 저렴한 1,500원 메뉴부터 3,900원, 여기 3,900원 제일, 4,400원 제일 하나 있군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 1등하는 메가커피에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한 컨셉으로서 동일한 포지션으로 열심히, 우리는 메가보다 더 투자 비용이 저렴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이런 류의 카페들이 계속 시장에서 점차 곤두박질 하고 있는, 우리 백종원 사장님은 자기 브랜드나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골목상권 그만 걱정하고. 예를 들어서 백종원 사장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창업자들이 한 1,500명 되는데 백종원 씨가 TV 안 나오면 다 문 닫게 돼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백종원 씨가 열심히 나와줘야 돼. 이게. 그래서 참 저는 우리나라 어차피 우리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하고 프랜차이즈 CEO를 꿈꾸는 선생님들하고 많이 계실 텐데 프랜차이즈 CEO가 하려면 백종원 씨처럼 해야 된다. 결국 프랜차이즈 CEO가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마케터잖아요, 사실은. 이게 카페 창업자도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가 최고의 셰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는 카메라만 오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을 이렇게 지어주시잖아요. 이런 가치가 MZ세대, 이 젊은 세대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 백종원 씨 최근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아무튼 시장에서 백종원 식당을 맛집이라고는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아무튼 이슈가 되고 누구나 다 요즘 어느 지자체에 가면 어느 도시에 백종원 만들기 이런 과정을 만들더라고요. 어디 경기도 안산 어디에 갔더니 예전에 한국의 잡스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하는 거 보고 참 정말 그러고 나서 잡스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잡스 한 명도 못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위 0.0001%의 이 케이스를 목표화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창업시장에 이런 분들이 숨기는 거 있지만 나는 너무 백종원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예상각 이사장 정도 될 정도의 자본력과 연예 권력을 만나는 자체가 백종원의 시작인데 그런 창업자 별로 많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참 운이 좋은 친구가 아닌가. 제가 20년 전에 처음 그때 원조쌈밥 할 때 백종원 씨를 봤던 그때 백종원 씨와 지금 완전 정말 달라졌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열심히 좀 하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 정도면 딱 백종원 씨 정도 음식이면 해외는 잘 먹힐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더라도. 윤석재 사장의 주시 같은 브랜드도 결국은 주시를 중심으로 최근에 시즌2 브랜드도 나왔죠. 설빙 같은 브랜드도 부산에서 나왔던 브랜드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설빙은 그래도 다 유지가 되는 설빙이에요. 나름 좋은 브랜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일변도의 이 카페 시장과 독립점 시장으로 가면서 이런 마카롱이나 빠니미 같은 이런 생과일 주스 이런 아이템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 프랜차이즈 카페 시장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투자 볼륨이 요즘 눈에 들어오는 아까 가장 보편적인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이런 게 1억에 절대 오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평균 투자 금액 1억인데 1억의 보증금, 점포 비용과 시설 투자비를 하면 절대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1억 정도 할 수 있는 독립 카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반면 수익 데이터, 항상 이게 우리 여러분들도 그 정보공개서를 좀 이렇게 그 공정위에 들어가면 가맹사업 페이지라고 맨 아래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요즘 다행히 가맹사업 브랜드를 비교하는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가 한 800개가 있는데 이 브랜드별로 투자 볼륨 랭킹, 그 다음에 수익성, 연간 매출액 나와 있고요. 나누기 12 하면 월 매출액이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얼마 정도, 그냥 점포 비용 데이터는 리스트가 안 돼 있지만, 이
본사에 들어가는 총 투자 비용 들어가 있고 월 매출액은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끊임없이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이런 이 최근에 카페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얼마 정도 투자하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매출액 대비 원가와 인건비와 임차료와 그다음에 온갖 비용을 제외한 세전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저는 이렇게 체크하고 판단하셔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저는 이 카페 시장을 리드하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 베이커리인 것 같아요. 베이커리. 이 베이커리 시장을 보면 우리가 빵집 그러면 참 전통적인 이 SPC 허영인 회장의 파리바게트, 그 아들 레미가 운영하는 쉑쉑버거 같은 이런 브랜드.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프레주루가 파리바게트는 5억, 프레주루는 3, 4억 뭐 이런 테마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2등하는 해외에 나가면 프레주가 1등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리드하는 소위 브랜드 베이커리 이런 시장이 이제 거의 꼭지점을 찍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베이커리 시장은 파리바게트 옆에서 파리바게트보다 더 크게 오픈해서 파리바게트보다 더 비싸게 파는 완전 하이엔드 개념의 이런 베이커리 시장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트는 2등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전긍긍. 하지만 이미 3,200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공표 맥주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뿌려놓은 게 많아서 이 회사가 금방 없어지고 이럴 일은 절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크라운 베이커리, 고려담, 신라면과 이런 브랜드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신라면과 같은 경우는 브레덴코 같은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이 브랜드가 아무튼 거의 전성기를 지금 찍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합 하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자리들을 가장 리드했던 최근에 소위 말해서 멀티 좀 이런 편집샵 개념의 대표적인 이 아이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저 나인블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나인블럭이 영화배우 이미숙 씨의 전남편 엑스허즈번드 전남편이 운영했던 홍두 위사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땅에다가 이 나인블럭의 운영 주체는 소다라는 패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다에서 이 나인블럭을 내적으로 지금 나인블럭이 한 30개 정도 오픈을 했을 거예요. 투자 비용은 그냥 기본 20억 정도 투자하는 개념에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양극화라는 게 이런 이 기본 최소 100평, 200평 되는 이 규모로 투자 비용도 10억, 20억 이상 되는 이 시장과 이런 미만의 이 카페를 가지고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시장이 서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20억 투자자의 매출 평균과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투자한 사람의 매출 평균을 에버리지 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나인블럭은 저도 이 나인블럭을 보면서 저게 과연 얼마큼 어떤 개념으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개념이 올해의 트렌드로 이제 잡히고 있는 공간이죠. 공간 비즈니스. 이거는. 저런 공간을 만들어서 비록 많이 투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큰 매머드급 공간을 언제 가져보겠어요. 내가 50평 아파트까지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무리해서라도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곳에서 마치 폼잡고 쫙 앉아서 이 창가에서 밖을 쫙 팔당에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한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위안을 갖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나인블럭은 이런 대형 베이커리 시장의 하나의 모델링 같은 매장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마이블럭을 카피하는 최근에 뭐 온갖 종류의 베이커리들이 전국에 생기고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럭셔리하죠,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이 가게가 내 가게였으면 말이야. 이러면서 사는 게 별거 있니? 이러면 커피 한잔 딱 먹었어. 어디로 와? 여기 만남의 장소. 차 가지고 여기서 만나.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제초제 투성이 골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데 가면 왠지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잠깐 얘기하기로 하자. 이런 개념의 나인블럭. 그러면서 난데없는 카페에서 왜 옷가게? 이런 거. 카페에서 옷가게. 그리고 온갖 소품을 같이 판매하는 이거를. 그래서 이게 가능해? 얘들이 미쳤나 봐. 왜 카페에서 옷을 팔어? 모기업이 패션 기업이니까 이거를 시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낯선 건 전혀 아니죠. 홍대 뭐 주병기 씨가 투자했던 이런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요 가로수길에 대표적인 패션 트렌드 중에는 편집샵. 그전에는 패션 브랜드, 명동에 있는 패션 브랜드 같은 이런 패션샵들이 한쪽에 카페를 팔거나 한쪽에 아이스크림을 팔았었거든요. 이게 편집 매장, 편집샵으로 되게 패션계에서 이슈가 되게 됐는데 이건 좀 반대죠. 카페가 메인이고 패션이나 이 의류는 오히려 서브 아이템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면서 요즘 가장 무서운 정말 메가톱급 울트라 빅사이즈 카페 대명사의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옥 베이커리. 이 시장은 우리가 이 시장을 직접 창업하기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신세계 정영준 회장이 호프집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부진 회장이 카페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인 거예요.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카페를 우리가 직접 창업하지 못할지라도 저렇게 투자해서 그래서 얼마 정도 버는데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쪽 카페를 직접 세팅했던 친구하고 한참 한번 통화를 한번 하면서 이것도 얼마 정도 투자한 거니? 이거 어떤 거야? 그리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 한옥 카페 내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한옥 카페 중에서 가장 큰 카페 사이즈가 해경궁 베이커리라고 경기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경기도 화성 보통리라고요. 정남면 보통리 저쪽 라비돌 리조트라고요. 그 인근에 있는 무려 평수가 4만 평이에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4만 평. 4만 평. 거의 궁전이잖아요. 4만 평. 이게 80대 사람들 이 정도 되면 3천막인가? 무슨 대원 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카페란 말이에요. 겨울 보세요. 기막히죠, 정말. 중국에 가면 저번에 그 중국 선양에 가면 실면적 내부 면적만 5,000평 정도 되는 대형 음식점이 한 7, 8개 이상 되거든요. 신양 시내에. 이거를 카페가 대지가 4만 평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사실은 그때 오픈한 지가 이제 5년도 안 됐어요. 이게 최근에 오픈한 일이거든요. 이 카페를 직접 오픈팀에서 제가 직접 이 카페를 오픈해줬던 이 친구가 저하고 아주 잘하는 친구라서 이 친구는 파티셔예요. 그래서 이 카페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모든 제과 라인이라든지 베이커리 라인들 보면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면 거의
이건 그냥 작은 가게 정도 수준이 진짜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게 그러면 한옥 베이커리 개념으로 한옥 일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투자된 거니?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거의 그 당시에 땅값만 4만 평의 땅값이 평당 한 900만 원 남짓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400억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카페를 만들고 이분이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이용호 회장이라고 주식회사 휴랜드 대표예요. 이분이 평당 한 100만 원 남짓 땅을 이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최근에 그 땅이 평당 5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4만 평 곱하기 평당 500만 원은 2천억 자본가가 됐어요. 그러면 표정이 이렇게 나와요. 저희 커피 한잔 먹고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이소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 사업하는 거야. 요즘 스타벅스도 이제 건물주하고 동업하는 거를 떠나서 요즘 스타벅스 팀에서 요즘 하는 것은 전국에 줄 서다가 많은 사장님들 빨리 오세요. 땅을 주세요. 저희에게. 저희가 스타벅스 건물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기존의 건물에서 동업했을 때는 저희하고 계약기가 5년인데 땅을 지어드리는데 5년 주면 안 됩니다. 20년 주세요. 20년. 그리고 매출액이 18%. 어때요? 저희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DT 매장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했던 분들에 따르면 결국은 끽해봐야 한 400억, 500억 이 정도 됐던 자산이 2천억으로 갑자기 10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결국은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사실 최근에 다이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스타벅스 같은 이런 쪽 다 스타벅스 1층 건물주들이 내줬던 게 스타벅스에서 뭐 매출액 우리 5년 계약해주고 매출액이 13% 준대는데 스타벅스 매출액이 전달 1억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데 1억 해봐야 1,400만 원 받는데 내가 뭐 월세 2천만 원 받는데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를 들어오게 하면 내 건물이 스타벅스 빌딩이 될 수 있어. 이런 니즈 때문에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거의 2,000개 가까이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근데 최근에 베이커리 시장도 사실은 땅주인들이 영세 사업자도 아니고 땅주인들은 늘 우리나라 사실은 이 파이낸팅 시장이나 이런 이 시장에서 요즘 옛날에는 은행에만 넣어놓고 다 먹고 살았지만 물론 요즘 금리 주담대 7% 올라간다 난리를 합니다만 이게 뭔가 좀 단기간 내에 이걸 빵 튀게 해주는 게 주식, 채권, 온갖 코인, 온갖 많이 해봤지만 땅이 없어질 리가 없잖니. 우리나라 땅이 좁은 나라에서 땅이 서해안 매립공사를 하염없이 할 일도 없고 결국은 땅이야. 집 없어도 땅을 사야 돼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을 한옥 베이커리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째, 한국 소비자들이 한옥은 낯설지 않은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한옥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결국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뉴스 만들기를 하는 거거든요. 뉴스라는 건 지금까지 한옥에서 한정식점 하는 건 이건 뉴스가 아니죠. 한옥인데 웨스턴이라는 게 이게 뉴스거든요. 제가 아는 판교 IC 앞에 가면 아주 한옥인데 1인당 6, 7만 원 정도 하는 한정식을 파는데 모든 소품과 그릇은 다 유럽에서 공수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과 웨스턴의 이 절묘한 컨버전스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뉴스 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거를.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냥 빤히 보는 메가커피를 보는 것은 뉴스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 라디오 옆이야? 정만면이야? 1시간 걸려? 가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면서 내가 언제 저런 데를 들어가 보겠어. 그래서 규모에 압도하고
이 공간이 주는 권력이 있죠, 사실. 이거는. 이게, 나 거기 가봤어? 야, 청와대보다 넓어. 이게 무슨아. 나 거기 가본 사람이야. 거기 가서, 야, 빵 비싼 거 그냥 먹어본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남들이 새로운 게 생기면 일단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되는 이 가치가 있어요. 이걸 일단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해경궁 베이커리 이 부분은 어떤 한옥 베이커리의 거의 뭐 홈런을 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이 가치가 과연 앞으로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베이커리 아까 이 친구의 요 베이커리 이쪽 상품 기획을 했던 친구인데 결국은 후다닥해서 바로 끝내고 왔어요.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새로 갈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근데 무슨 이런 거 아까 우리 이용호 회장 입장에서야 갑자기 수천억 자산가로 딱 변신시키는 건 맞지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해서 해경궁 베이커리 전국에 100개 오픈하겠어? 안 돼 저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약속 빠른 기업 이 기업이죠. 이 기업 프랑제리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의식주 미휴라 이 6가지 키워드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박성수 회장 이랜드 얘기죠. 이랜드가 최근에 자연별곡으로 장렬하게 지금 무너졌죠 사실은. 그래서 푸드 외식 사업 브랜드 한 20개를 M&A로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죠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최근에 돌파구를 찾은 게 아까 해경궁에 갔던 친구를 영입해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 이 프랑제리 저쪽 신촌의 1호점이었어요. 이랬는데 신촌에 청년주택 위에 지면서 여기에 프랑제리 베이커리라고 해서 한 100평 미만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 아까 이 집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 집의 매출이 평일 기준 한 2천 찍어요. 주말 기준 한 4천 찍어요. 그러면 월 매출 한 10억 찍어요. 연 매출 120억 정도 해요. 이거를. 그럼 120억에서 베이커리니까 빵보다 코스트가 높단 말이에요. 미니멈 45%, 50% 코스트예요. 인건비 얼마 들어가겠어요? 120억에서. 인건비 아무리 안 들어가도 요즘 여차하면 30% 들어가요. 이거를. 그리고 야 인건비 어디야 원가 전기세 소세 가스를 패고 나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거 120억 팔아나 이게 별로 남는 거 없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태했던 야 별거 없네 대입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헤어집시다. 그럼 헤어져 나오는 거지. 나는 이미 자산가가 됐어. 이거를. 반면 이랜드는 좀 결이 다르죠. 이랜드는 80년대부터 패션 기업과 처음에 이랜드 헌트에서부터 비롯해서 온갖 패션 브랜드,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를 하다가 야, 옷만 하면 안 돼. 야, CJ 돈 버는 거 봐. 우리 음식해야 돼 하면서 그때 야, 저쪽 피자몰부터 시작해서 외식사업 브랜드를 쫙 하다가 최근에 자연별곡 무너지고 외식시장 어려워지면서 이거를 판다고 엑시트한다고 했는데 못 팔았는데 야, 저 대형 베이커리 시장 나인블럭 날라는 거 보면서 이랜드 스타일로 하자고. 그 다음에 이랜드의 가장 큰 효자는 애슐리죠, 애슐리. 그래서 애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애슐리하고는 다른 이런 류의 프랑제리 베이커리. 야, 그래서 최근에 이 프랑제리를 있는 대로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프랑제리를. 그래서 이 프랑제리 같은 경우 한 100평 내외로 하면서 베이커리 카페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시그니처가 있어요. 선수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웬만하게 큰 베이커리 매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런 시그니처가 없어요. 그냥 구색으로 식빵 정도 있고 구색으로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만 여기 아까 이랜드가 어떤 기업이에요? 가장 선수들만 딱 픽업하죠.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만의 이 프란제리 상업방이라고 되게 이 시그니처 중에 하나죠. 정말. 그래서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아주 이랜드스럽게 그래서 대전 성심당의 성공 사례를 봐. 그래서 성심당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이 부분을 먼저 이랜드의 NC백화점부터 이랜드의 이통몰에 쫙 깔고 그러면서 이랜드는 앞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400개 지금 오픈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베이커리 카페야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프랑제리에 이걸 목을 매면서 박성수 회장이 야 팔지마 야 우리 외식 사업도 다시 끌고 가자고 지금 이렇게 지금 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프랑제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머드급 부동산 투자 모델로서의 해경궁 베이커리 같은 이거는 정말 프랜차이즈 모델로 이랜드가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이니까 이건 이미 그래서 이랜드는 예전에 더 카페부터 이런 카페 브랜드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애슐리 같은 카페 플러스 한 끼 대용식으로 이태리 레스토랑 이런 거 충분히 해봤고 그래서 최근에 프랑제리라는 좀 이렇게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개념의 베이커리를 대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류의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랜드 지금 프랑제리 관련 대표이사고요. 제 후배예요. 이사예요, 이사.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 파티셰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용모 사장 그쪽 다 라인에 우리나라 제과 기능장들 중에서 이 대부분 그러면서 이사 타이틀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남존 그만해라. 그 얘기하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이 카페 창업과 관련된 시장이 대형 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가치가 됐던 창업 시장에 아까 뉴 디맨드, 새로운 수요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도 카페도 기존에 하염없이 메가커피류만 계속 만드는 데는 소비자들이 식상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치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바로 뉴스 가치죠,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앞으로 뉴스 가치의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어떤 카페가 됐던 이 공간 파워, 공간 비즈니스입니다. 이제부터는. 공간. 이 공간은 그렇다고 하면 공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공간. 그래서 어떤 공간, 누구를 위한 공간, 이 공간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때 다이닝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쫙 들어가는 순간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쫙 들리면서 딱 테이블에 앉으면 수소수 한 잔 딱 나오면서 수소수 한 잔 드세요. 빨리 날아가요. 이러면서 오감으로 감동하는 이런 정통 한식집.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하이엔드 내가 정말 상류층 같아. 이러면서 쫙 목에 힘주고 먹었던 그런 다이닝 레스토랑이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카페에 저는 가장 중요한 코드가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이 공간을 돈내는 공간, 구매 가치가 있는 공간,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이 공간 파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면서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그 공간을 어디에 지을 건데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요 상권 입지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바다가 보이는 입지 이게 가장 히트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외 시장이니까 막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사람 이 수요 지금 2,600만 수요가 40년이 지나도 이 수도권 인구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게 최근에 통계청 얘기했죠. 이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나의 포지션을 이 서울 안에서 이 상권 입지를 정해놓고 서울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동해안 안목항에
강릉 남북항에서 엊그제 폭탄 떨어졌는데, 아니면 남해안에서, 서해안에서, 야, 어느 쪽에 놓고 타깃은 수도권 2,600만을 노리는 어떤 입지, 어떤 점포. 특히나 저는 어제도 제가 저쪽 경남 함안, 지난주에 함안을 다녀왔는데, 아니 그 좋은 우리나라 가야, 우리나라 금강가야, 김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육가야의 한 곳인 아라가야의 이 정말 우리나라 정말 유서 깊은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를 그 세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수용소를 지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미쳤구만. 이거를 그러니까 수용소를 지어놓은 게 이게 관급 공사하다 보니까 건축사, 건축 디자이너가 그 좁은 공간에다가 하나의 랜드마크로 이런 상권 입지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 외형, 디자인 관점에서 뉴스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동사무소 건물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 좋은 곳에. 그래놓고 뭐 무슨 거기다 무슨 카페를 만들고 뭐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막 난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결국은 저는 이 상권입지 점포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상권입지 점포 자체가 뉴스 가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디자인 파워, 그 다음에 사이트를 정하는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을 것. 그러면서 아까 평당 어디야 저 라비돌 저쪽처럼 평당 500짜리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이렇게 해서 뉴스 가치로 직접 여기까지 끌고 와야지 이거를.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 상권 입지에 대한 뉴스 가치뿐만 아니라 이 점포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건물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은 저는 앞으로 뉴스 가치에서 이 보여지는 거죠. 아까 전에 해명베이커인데 그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 보고 싶죠? 이거 제가 보여준 거죠, 사실은.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결국은 앞으로 전 이 카페 창업자들은 우리가 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 음악회 열심히 다니면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들어오잖아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열심히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나도 프랑스 한번 가야지 이러면서 이 그림을 보는 욕구가 있듯이 특히 이런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사인,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도 결국은 디자인 센스를 창업자가 저는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디자인 감이 있어야지 이거를. 그리고 인테리어 전문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의 디자인 컨셉을 주문을 해야 될 거, 오더링을 이거를. 근데 인테리어 전문가가 트렌드 전문가, 시장 전문가, 기능 전문가도 아닌데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뭐 아냐고. 이거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요 요즘 한때 저쪽 우리 신선설렁탕이 그 당시에 90년대 난데없이 젠 스타일 젠 스타일? 웬 명상하는 듯한 젠? 이랬었는데 요 카페나 이런 쪽의 뉴스가 지금 앞으로는 디자인 컨셉을 창업자가 사실은 오더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은 정답이 없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순한 빈티지라도 어떤 류의 빈티지로 갈까? 아니면 완전 모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이버틱하게? 아니면 어떤 스타일로? 해서 소재, 마감, 전체 디자인, 컨셉을 어떤 쪽으로 할까를 디자이너한테 컨셉을 설명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안서를 받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칼라 마찬가지죠. 사실.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카페 문화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대형 카페 내지는 이 상업 공간이 미수가 됐던 게 그 당시에 올비데로가 뚫리고 자유로가 커지면서 자유로의 최대 수혜 점포 중에 하나가 프로방스가 최대 수혜 점포였죠. 프로방스의 핵심은 원색의 컬러였죠. 근데 원색의 컬러를 잘못 쓰면 아주 촌스러울 수 있죠. 근데 원색이 그냥 차가지고 쫙 가다 보면 저거 뭐지? 브레이크 밟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컬러 파워죠. 사실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컬러 컨셉마저도 결국은 어떤 컨셉의 컬러를 그럼 많이 보셔야 되죠. 많이 이 컬러. 요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기온 눈 왔을 때, 비 왔을 때, 낮과 밤일 때 어떤 컬러가 그러면서 어떤 디스플레이를 만나고 어떤 사인을 만들어서 어떤 조명까지 더해지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구매 가치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요즘 카페 창업자들은 이걸 이제 갈수록 아까 그 대형 컨셉을 보여드리는 게 대형 그 정도 사이즈를 못할지라도 작은 카페 내에서도 그 정도의 쾌적함과 그 정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 그런 만족도를 만들어내야만 아까 뉴 디맨드,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저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창업자가 다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판교에 모든 소품은 남대이가 한옥카페인데 전부 소품 유럽에서 가져왔어.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창업자의 정성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이런 게. 이거를 직접.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디스플레이만 바꿔도 그 자체가 보여주는 가치고 보여주는 가치는 전부 스마트폰이나 영상으로 찍게 되고 스마트폰 영상을 찍는 게 또 다른 디맨드를 창출하는 되게 중요한 확대 재생산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 디스플레이, 사인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이런 조명 하나. 근데 제가 아까 중국에서 일하는 친구하고 잠깐 요즘 사실은 중국의 조명 시장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뭐에서? 가성비로. 중국의 디자인을 못한다고 욕하면 이제 안 돼요. 중국이 훨씬 디자인을 이런 디자인도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싸. 이거를. 그래서 이런 조명도 요즘 중국에서 오는 조명 을지로 우리나라 조명 가격보다 헐 괜찮은 거 정말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를 낮과 밤 시간대별로 조도를 어떻게 자리할 것인가 이런. 그러면서 결국은 이 홀과 주방, 카페도 결국 홀과 주방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집기라는 개념은 고객과 직접 스킨십하는, 직접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특히 이 처음에 물컵 하나, 물주전자 하나 이런 부분에서 뉴스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정말 카페 창업 시장 내지는 이런 소프트한 앞으로 외식 시장에서는 정말 이 창업자의 섬세함이 이 섬세한 디테일이 저는 지속적인 구매 파워로 이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오디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용호 회장 누가 봐도 그냥 부동산 거부죠, 사실은. 근데 다들 부러워하거든. 2천억 부자네? 2천억 부자가 저런 표정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그러면 우리도 카페 창업자의 스타일링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까 그 사진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진, 기자가 찾아갔을 때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특히 이 카페 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 디자인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그래서 그 옛날 90년대 카페는 저기 백마에 있는 카페 사장님 꽁지머리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사장이거든요. 이거를 보여줬다면 앞으로의 사장들은 앞으로 예비 사장, 특히 1,500만, 2,000만 직장인들에게 정말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교과서가 돼주셔야 된다. 이거. 그러면 나를 방송국의 분장실은 아닐지라도 카페 사장님의 스타일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세대? 아까 알파 세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러면서 메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카페에서 저는 카페에서
아까 그런데 갔는데 야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요. 탄내가 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래봐야 120억 매출밖에 못하잖아. 이러고 지금 욕먹고 있어요. 이게 그래봐야 야 120억인데 지금 야 10%도 안 떨어져. 그 사업을 왜 해야 돼? 지금 투자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네. 이거를. 근데 저는 이 메뉴 그래서 제가 조리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조리하시는 분들 제발 제조업에 매몰되지 맙시다. 제가 제조 오늘 제가 두부 만드는 분처럼 제조업 그만하세요. 제발 제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고 싶다며. 아니 그러면 두부를 아주 장난콩 제일 좋은 원재료로 해서 만들었는데 두부 한 번에 5,000원씩 판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아니 경기도 광주 소비자가 5,000원에 두부를 먹으면서 와 그 두부 하나 먹으니까 살이 5kg 빠졌어요. 이러면 되겠지. 그럴 리가 1도 없잖아요. 그 두부 하나 먹으니까 수명이 하루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결국 장렬하게 망한다. 두부만 팔면 되겠어? 제조업 좀 그만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카페, 외식업도 너무 아까 백종원 사장님 좀 요리를 누가 맛있다고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맛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집들이 있죠. 여기 제가 강실원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75세 황영수 사장이 가고 그건 누가 뭐래도 맛집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그런 집의 가치를 따라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한번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는 케냐 더블이 가장 비싼 원두를 이용해서 와 우리 내리는 이게 다르고요. 와 이 로스터가 이게 얼마짜리고요. 이거 해봐야 그래봐야 커피 한 잔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너무 매몰되기 맙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역시 마케팅. 마케팅과 사실은 매니지먼트죠. 매니지먼트. 이거를. 이 마케팅과 매니지먼트에서도 뉴스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합니다. 라는 개념의 이런 컨셉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교과서는 아닌데요. 한번 제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했던 요 카페들을 한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이거 베트남 현지의 콩카페인데요. 이게 베트남 저 하노이의 링담 상권에 있는 이 베트남 현지인들이 가는 콩카페인데 그러니까 여기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직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쫙 올려놓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을 끼워줘요. 사람 이거를. 그러면서 여기는 베트콩의 이 녹색 군복의 컬러 컨셉을 가지면서 그 옛날 진짜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을 이긴 나라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 군복을 그리고 그 시대의 빈티지와 그 시대의 컨텐츠 그 시대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매장에 구현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친숙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오래된 현지를 주로 많이 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호치민에 있는 최근에 오픈한 콩카페인데요. 결국은 이 컨셉으로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한국에 김은중 회장 인맥으로 한국에 그쪽 그 라인으로 들어와서 이거죠. 진짜 코코넛 커피를 한국의 블로거들이 정말 좋아해서 한국의 여성 블로거 때문에 뜬 콩카페. 그래서 최근에 판교라든지 저쪽 연남동 뒷골목에서 이 소품 하나 이런 모든 게 베트남 현지인들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거를 좋아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제가 낯설지 않으면서 왠지 옛 것과 현대의 적절한 컨버전스 이런 게 잘 돼 있으면서 하나의 컬러감과 저런 군복 스타일 그리고 아주 베트남스러운 저런 한 장의 사진까지. 그래서 이런 류의 이 베트남 콩카페 스타일이 한동안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이런 하나의
대중적인 카페 컨셉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려는지 아니려는지는 이건 좀 지금 최근에 한국의 카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확장성을 갖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류의 카페 시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소프트한 카페 시장을 보면 완전 소프트한 이거 같은 경우도 별다방 미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컨설팅했던 이 안국역에 있는 그 당시에 20대 미혼 청년 창업자 커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1호점을 그때 요 안국역 2층에 오픈을 했었고요. 이 매장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별다방 미쓰리저 FRP로 하나 만드는 거 600만 원 들여서 저거 만들고 요즘 3D로 많이 합니다만 전통적인 컨셉을 가져와서 타깃은 전통이 아닌 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면서 건강차도 팔지만 아무튼 이 친구 사장이 어디 IT 출신이라서 온갖 온라인 마케팅 이런 쪽 상당히 잘했던 친구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온갖 우리의 추억팔이와 온갖 볼거리 많고 즐길 거리 많고 온갖 재밌고 옛날 진짜 이 뉴트로와 네트로와 뉴트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른들도 그 다음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정말 재밌는데 해서 즐겁고 재밌는 카페 대명사였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이거 안국역 1호점, 2호점 그때 강남을 오겠다는 건 대학로의 2호점, 3호점 강남을 또 오겠다는 게 3호점 명동. 그리고 사실 이 추억의 도시락 이게 카페지만 결국 한 끼 대용식으로서 한 끼 대용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공간에서 이걸 그때 하루에 300개씩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거를. 근데 결국 이 친구 이거에서 삼청동의 건물주가 된 친구예요. 네, 이거를 신욱선 대표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 별다방 미쓰리 같은 이런 테마는 지금도 그냥 우리 한국적인 복고, 한국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 시대의 엄마 아빠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신세대를 공략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온갖 종류의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이 별다방 미쓰리는 아마 충분히 뭐 엄청나게 핫하지는 않아도 야 마케팅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디테일 이런 꼼꼼함까지 이런 개념으로서 별다방 미쓰리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카페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카페는 이게 좀 오디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카페는 이거는 연남동에 있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넷 로스터즈라고 이 카페는 연남동의 가장 중하급지 1층 10평 정말 작은 카페지만 이건 빨간 벽돌 카페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빨간 벽 아까 제가 공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언덕배기가 내부에 설치한 거야. 언덕배기가 곧 좌석, 의자 역할을 하면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을 전 되게 높이 샀어요. 이 친구들 대단해. 이 친구들. 커피 한 잔 5,000원 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게 아마 이 브랜드가 아마 평택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평택에서. 그래서 커피넷 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유쾌한 상품과 저는 이건 공간에 씁니다. 제가 볼 때. 이 작은 공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야 내부에 빨간 벽돌 언덕을 만들 줄이야. 이런. 그러면서 기본적인 디저트, 카페 이런 유는 잘 아실 테고 그러면서 저 공간 자체가 결국은 보여주는 가치, 아까 디자인 가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을 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가치들이 작은 가게, 카페 창업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카페 창업 시장에 대해서 한번 쭉 러프하게 그냥 한번 우리나라 전체 트렌드와 그 다음에 카페 창업 시장의 최근에 이 대형화 바람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연 앞으로 카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한번 쭉 정리해드렸는데 혹시 질문 혹시 예. 아까 한옥 베이커리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는 그 배경 입지나 상권 배경이 될 만한 그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그 서울 고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가격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까지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예. 한 번 정도는 가보겠지만 예. 지속적인 뭐 두 번, 세 번 재방문할 수 있는 예. 그런 무슨 그 주위의 배경이나 입지 같은 거 상권 형성은 물론 안 됐을 것 같고 어떤 배경에서 거기까지 갔는지 땅값이 싸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게 잠깐 제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용호 회장님 얼굴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분은 처음부터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할아버지를 잘 만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부자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이런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까 했더니 누구의 제안이 있었겠죠. 요즘 한옥 베이커리가 거기에 들어간 입구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한 100평도 안 되는 그런 한옥 베이커리가 있다. 야, 저거 저거 20배로 크게 키워버려 이렇게. 이게 그러면 그게 뭐 최초로 할 리가 없어요. 요즘 한옥 베이커리, 한옥 기와지붕의 빵집 이게 일단 색다른 뉴스코드가 있잖아. 그러면 땅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땅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입장으로 거기다가 호텔을 지어본들, 거기다가 뭘 지어본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100만 원장을 어떻게 이렇게 쫙 해서 결국은 엑시트하고 싶겠죠. 앞으로 뭐 서해안에 거기에 뭐가 생기지 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황금석 여차하면 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끽 해봐야 300, 400 되는 땅이었는데 그게 지금 2천억 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이분이 무슨 베이커리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미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 땅을 사신 게 아니라 혹시 그 선산 아니게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거기는 묘지가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 때부터 잘 이거 보유하게 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어디 뭐 저쪽 어디 함양을 가면 저희 땅을 안 밟으면 안 돼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보편적인 사례가 전혀 안 돼요. 자, 근데 베이커리 카페라는 테마가 접목되면서 최근에 비즈니스 가치가 확 뻥튀기 된 거다. 지금 가치로는 되게 저분이 보기 힘들만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런 게 이제 그 부동산 가치로는 이제 최근에 예. 나중에 이 카페 쪽에 보면은 사업적으로 보면 공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처음에 이제 궁금증은 왜 저기다가 이 접근성도 안 좋은데 저렇게 멀리 가서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었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게 아까 그 강의에서 굉장히 오늘 좋은 그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는 꽈배기 가게를 예. 감사해요. 조그만 좋아합니다. 꽈배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인사이트를 아까 마지막에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카페 예. 뭐였죠? 커피네 베스트 로스터즈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저희 그 꽈배기 카페가 그런 쪽에 어떤 아이디어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예. 인테리어나 저희 이제 꽈배기하고 카페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면 같은 거 아까 칼라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제 생각으로 제 머리로는 안 나오니까 컨설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 같은 회사가 먹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소규모 카페들, 소규모 이제 시작하려는 업체들이 어떻게 그 저렴하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지금 질문을 아니 카페는 막 평당 인테리어는 막 평당 막 500, 600씩 투자하는데 왜 컨설팅 저렴하게 받아야 돼? 아니 이게 그 소규모로 예. 영세한 업자들이 맞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자금력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컨설팅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예. 적게 들겠다는 게 아니고 같은 그 소규모 업체에서 그 규모에 맞게끔 예. 컨설팅을 받을 수 뭐. 있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데가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정부의 컨설턴트가 2,000명이 풀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한 9,000분의 컨설팅 풀이 있는데 선생님보다 잘 모르시는 컨설턴트가 저도 그걸 직감을 해서 몇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무가 없고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돈 먹기 위한 컨설팅. 맞아. 제가 이제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저도 이제 교수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교수님 같이 이제 실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테 이제 참 적절히 이게 컨설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비싸게 받았으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제 옆에 나도 조물주의 건물주가 됐겠죠. 근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까 이용호 회장 같은 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투자금액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죠. 사실은. 지금 커피네 그분도 이제 교수님께서 컨설팅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효과를 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교수님께 한번 언젠가는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뭐 전지전능한 컨설팅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단지 요즘에 제가 컨설팅 인생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제가 무슨 조물주의 건물주 되는 게 제 지금 꿈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인생 이막에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또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의 로드맵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컨설팅 전문가가 저 같은 사람이 저처럼 조그만 사무실 하나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10개가 안 될걸요. 이런 스타일의 컨설팅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고객 맞추면 이런 컨설팅 회사를 하면 굶어 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치를 끼거나 그냥 프랜차이즈 링크 시켜주는 이런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맨날 우리 공무원님들이 주는 프로젝트만 맨날 이렇게 하는 강의만 하고 그렇죠. 그거만 진행하고 끝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창업 시장의 되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컨설턴트가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어떤 제대로 된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아까 보니까 1억 투자자가
결국은 두고 찍고 쓸데없이 제조업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니까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보증금 3천인데 월세 몇 번 못 내니까 3천도 금방이죠. 그러니까 1억 투자자가 지금 3천 시드머니 3천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3천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이제 나이가 39인데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 그래서 제가 늘 뭐 하기 전에 전화라도 좀 하셔. 제가 맨날 아니 전화라도 좀 물어보세요 제발.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저 오늘 사무실 막 꾸역꾸역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역시 발품 팔아서 열심히 이런 선수들 소위 말해서 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그러면 나는 창업시장에 정답은 없지만 특히 우리 선생님의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나만의 창업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 90년대야 돈 버는 게 꿈이지만 요즘 뭐 자영업자의 꿈이 조물주의 건물주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페 창업도 의미 있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 카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아까 그냥 누구나 하는 원오브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나만의 롱런하는 그림을 맞춤형으로 진짜 A to Z을 이렇게 해야만. 그렇다고 그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30년 똑같이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그걸 즐겨야죠.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8시 반에 끝나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오버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